네, 계속해서 19강 진행할까요? 이번 챕터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회계사, 세무사 다 방문하고 1차 시험에 아주 중요한 토픽. 적어도 매년 한 문제씩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두 문제, 심지어 세무사 시험은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그리고 말 문제, 계산 문제가 한 반반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는 챕터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뭐는 제껴도 됩니까? 뭐는 제껴도 됩니까? 할 때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희생양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 왜 그러겠어요? 어려우니까? 글쎄요, 어려우니까라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기니까 이 내용이 되게 길거든요. 제가 평소에 양속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 책으로 하면 페이지 104페이지네요. 104페이지 챕터 9.3 있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103페이지까지가 우리는 전반전이고 104페이지부터가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전반전에서 지쳐버리고 말죠. 근데 이제 후반전까지 가셔야, 여기까지 가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 특히나 계산 문제는 9.3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문제세법이다 보니까 이거 빨리 1시간 안에 끝낼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기본 강의 있잖아요. 세법개론 기본 강의는 보통 한 4시간, 5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당부하기를 제발 9.2까지 지치지 마라. 9.2에서 지쳐버리면, 거기까지 지쳐버리면 더 중요한 9.3부터를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말문제의 경우는 9.1, 9.2까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는 만약에 준비 안 했다 하더라도 말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겠습니다. 99페이지의 9.1의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보면 1점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1그룹의 부동산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고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건 말할 필요가 없고, 반가로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동그라미 1번, 요 딱지, 요 권리가 있으면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요걸 가지고 있으면 향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A, 아파트 당첨권,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딱지라고 하죠. 이걸 사고 팔면 양도세 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거 세부적으로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오죠. 향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A는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지상권 전세권, B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A하고 B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는 등기 여부랑 불문하고 지상권 전세권인데 B는 등기된 것만 부동산 임차권이니까 요거를 이제 말장난으로 과거에 많이 냈었습니다. 반가로 3번의 기타 자산인데요. 동그라미 1번 특정 주식 A, B가 있고, 동그라미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인데, 동그라미 2번의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급 호텔 가면요, 연회원이나 평생회원으로 보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고 팔아도 양소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되시면 동아 회원권 거래소나 푸른 회원권 거래소 인터넷으로 많이 치게 됩니다. 거기 가면 전국에 있는 골프 회원권이나 아니면 유명 호텔의 그런 헬스장 회원권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또는 수십억까지 시세대로 사고 팔리고 하니까 나중에 회계감사하거나 세무조정할 때 한 번씩 이걸 이제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사고 팔면 양소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함정으로 많이 나오죠.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권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이 돋보이니까 이게 이제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금방 위에 있는 특정 주식 A, B 중에서 우리 밑에 있는 주의를 보시면 특정 주식 A, B인데 우리 표의 헤더 보면요. 구분, 가운데 세로에는 특정 주식 A, 오른쪽 세로는 특정 주식 B라고 써 있죠. 양가로 1번의 부동산 등의 비율은 일단 특정 주식 A는 자산 총액의 50% 이상의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특정 주식 A, B도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1차 시험에서.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즉 상장사 주식을 사고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사 주식 팔면 세금 내게요, 안 내게요? 이따 그 위의 표에서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안 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부동산을 엄청 투자하고 있는 한마디로 부동산 회사인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면 거기에 딸려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팠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과세 관청의 입장입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업종은 제한이 없고요. 양가로 3번은 이번에 주주의 비율이 사고 파신 주주의 비율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인 주주고요. 양가로 4번에 이번에 그 주주의 양도 비율도 3년을 소급해서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사고 팔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 전체의 50% 이상 주식을 판 거니까 한마디로 그거 땅 판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양소세로 과세하는 게 특정 주식 A의 취지고요. 오른쪽 세로는 특정 주식 B인데요. 얘는 부동산 비율이 무려 자산 총액의 80% 이상이 돼야 하고요. 이건 정말 그러면 땅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네요. 양가로 이번에 업종은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등 한마디로 노는 업종이 해당되고요. 양가로 3번의 주주의 지분율과 양도 비율은 이건 제한이 없네요. 즉 이런 주식을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양도하시면 특정 주식 B에 걸리니까요. 특정 주식 A보다 특정 주식 B가 부동산의 지분율도 더 많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도 한정되어 있다는 더 어려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이 경우는 한 주만 팔아도 걸리니까 특정 주식 A가 뭐 좀 더 걸리기 쉬울지 특정 주식 B가 좀 더 걸리기 쉬울지는 진짜 해봐야 아는 거고요. 수업 목적으로는 둘 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2그룹인데 일반 주식인데요. 표 안에 또 표를 보세요. 이 표는 우리 그냥 생활 상식으로 알아두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든 아니든 그냥 생활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데 우리 동그라미 2부터 보자고요. 이게 쉬우니까. 비상장 주식은 그냥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상장 주식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주로 다 예탁을 해놓으니까. 비상장 주식은 일부의 대주주라든지 그들의 가족만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걸 사고 파시는 분은 뭐 상당한 갑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 주식은 누가 팔든 모두 과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의 상장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것들은 일단 오른쪽 세로로 가보세요. 오른쪽 세로. 장외거래라는 특이한 행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시면 과세가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장외거래는 해본 적이 없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세로의 장내거래 이게 일반적인데 이 중에서 A점 대주주가 사고 파시면 과세가 되고요. B점 소액주주인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 우리 깃털들이 사고 팔면 이거는 비열거소득이 되네요. 자, 이 표에서 제가 지금 음영 표시해 놓은 비열거소득은 매우 좁은 칸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이 바로 이 좁은 칸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사고 파시면 웬만하면 비열거소득으로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의 상그룹의 코스피 200 선물 등은 이제 개정은 2016년에 더 확률이 크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넘기시면 100페이지의 주 2번에 대주주의 범위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지분율 2% 가로 열고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4% 이거 지분율 가지고 장난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주주가 되려면 양소세에서는 지분율 2%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4% 또는 시가총액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거나 가로 열고 코스닥 벤처기업은 40억 코넥스 상장법인은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이점의 양도의 개념이죠. 양가로 1번 요거 양도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등기 등록된 자산만 양소세를 낸다고 만약에 세법전에 이 세법전 아시죠? 세법전 제가 항상 깔고 강의하는 세법전에 다 이미 그렇게 열거가 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소세를 안 내기는 대단히 쉽죠. 왜냐하면 등기 등록을 일부러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가로 열고 즉 미등기 자산도 양소세를 당연히 과세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경매 수용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만약에 무상으로 이전되면 양소세를 내는 게 아니라 증여세를 내죠. 증여세는 공짜로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사람인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형식만 증여이지 실질은 양도이기 때문에 양소세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양도를 안 보는데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자, 요거는 제가 키워드 위주로 불러드릴 테니까 내용이 뭔지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 못해도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양도담보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요까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내가 은행에 빚을 빌리면서 나의 토지 건물을 담보로 맡긴다고요. 요거는 양도로 안 보는데 나중에 이제 빚을 못 갚으면 나의 토지 건물이 소위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그쪽에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바로 가로에 있는 나중에 채무 불이행 시에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므로 그때는 양도를 본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도시 재개발, 아니 내가 키워드만 읽어드리기로 했죠. 동그라미 2번에 환지 처분 보류를 충당, 3번에 경계 변경, 그 다음에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줄에 토지의 분할 및
토지의 교환, 그 다음에 2%까지. 그러니까 20%죠. 100분의 2니까. 이게 올해 개정됐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뭐 달달 외울 필요까지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 신탁해지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해지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5번에 매매 원인 무효해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뭔지 꽃표시부터 쭉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히 보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꽃표시 4번만 잠깐 설명드리자면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당한 거죠. 그러면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요. 근데 아내가 위자료 청구했는데 남편이 돈으로 줘야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 하나를 줘버렸어요. 이러면 양도세 내냐고요? 냅니다. 왜냐면 요거를 대물변제라고 하죠. 대물변제는 큰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게 남편의 귀책 사유로 위자료로 받아간 게 아니라 아내가 지금 토지 건물이나 상가가 다 너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같이 부부로서 같이 공동 재산을 형성해 온 거 아니냐. 나는 내 부분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소위 요새 유행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게 그 위에 있는 표에 동그라미 6번이거든요. 처음부터 공동소유였다 이거죠. 그거를 내 지분을 내가 발라서 가져가겠다. 한마디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새싹들에게 이런 걸 강의하려니까 참 민망한데요. 요 이혼의 경우도 어떤 식으로 받아오느냐, 즉 위자료로 받아오면 남편이 양도세 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받아오면 남편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골탕 먹이려면 뭘로 받아오시는 게 더 좋은 건지 아시죠? 이럴 때는 이제 위자료 성격으로 받아오시는 게 남편에게 끝까지 골탕을 먹이는 제도가 되겠죠. 101페이지 보시면 9.2의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자, 요거 1차 시험에서 말문제로 자주 등장하죠. 비과세 양도소득은 1점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103페이지의 2점에 기타 비과세라고 해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동그라미 2번에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지금 보고 끝내시면 돼요. 2점은 안 중요하니까 파산 선고, 그 다음에 교환 분합, 농지의 교환 분합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2점은 끝나고 3점의 비과세 감면 배제도 우리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배제하는데 뒤에 다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참고에 한번 1번, 2번까지는 봅시다. 얘네들은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등기로 보지 않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 무허가예요. 무허가. 아니 허가가 나야 등기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무허가. 동그라미 2번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산으로 피난 갔다가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6.25 끝난 다음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빈 땅이 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노는을 갈고 벼를 뿌려야 하는데 안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6.25 때 죽었나 봐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우리 먹고 살려고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왔죠. 그런 지가 어느덧 50년이 흘렀는데 뒤늦게 그 조상, 아니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이제 자손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이었다. 이거를 8년 이상 작용농지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경작한 농지는 8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작용을 하면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제도가 있는데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크게 미등기로 보지 않으니까 이 1번, 2번 정도는 기억해 주시죠. 양가로 1번에 허위계약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는 1차 토픽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나 궁금할까봐 제가 사례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시간 없으면 그 허위계약서, 다운계약서는 굳이 안 봐도 괜찮습니다. 101페이지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 중, 그리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죠. 이거 거주기간 아닌 거 아시죠? 예전에는 이게 거주기간이었어요. 보유기간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테 월세나 전세를 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거주기간이라면 남한테 월세나 전세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그 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거주기간보다 보유기간이 훨씬 더 납세자한테는 쉽고 유리하겠죠.
가로 열고 단 실지 양도가액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만 보유하다가 양도해도 양소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양가로 1번의 1세대인데 반가로 1번의 원칙 보시면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집단,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하나? 1세대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대요. 이거 나 어쩌지? 나 아직 결혼 못했는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집을 사고 팔면 세금을 낸다는 어이없는 결과가 도출이 되죠. 그래서 반가로 이번에 예외라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고 돼 있죠. 1번 30세 이상이면 자기가 앞가름 할 수 있고 집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당연히 1세대를 가지고 가질 수 있고요. 3번 종합퇴직 양도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있는 만약에 21살짜리 아주 어린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30대예요? 자, 근데 빨리 학교 가시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 저의 강의를 들은 덕분에 세법을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 1차례에 싹 붙어버린 거죠. 내친 김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번 6월달 보는 또는 이제 세무사 시험은 8월에 보겠지만 생동차로 붙어버립니다. 대박. 21살 나이에. 그리고 바로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파트로 시작하겠죠. 파타임으로. 이렇게 한 2, 3년 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학교 졸업하고 풀타임 전환한 다음에 계속 열심히 다녀가지고 한 27이나 28 나이에 이미 직장 생활을 5, 6년 해버린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하나 산 거죠. 근데 얘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30세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자기가 앞가림 할 수 있으면서 기본적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죠. 지금 사례는 매우 잘못된 사례인 거 아시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0세 이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는 건 대단히 어렵죠. 물론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쉬울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집이면 모르겠고요. 혹시나 막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20살부터 돈을 벌면 모르겠고요. 아니면 뭐 아버지가 집에 돈이 많으면 모르겠고요. 근데 가로 내용 보면 단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아버지가 집이 2개, 3개 있어서 아무리 급해도 미성년자한테 집을 나눠버려가지고 1세대 요건을 만족하려고 장난치는 건 안 되겠다 이거죠. 양가로 3번의 1주택인데 반가로 1번의 원칙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고 가로 내용 보면 공부 즉 공공의 장부와 장부의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질주의 과세원칙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부수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런 말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의 원칙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겸용주택인데요. 이게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부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하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A, B 넘어가도 괜찮죠? 동그라미 3번의 다가구주택입니다. 우리 아파트 많이 있는 동네 말고요. 그냥 기본적인 주택가 보면 3층짜리 건물에 1층, 2층은 세입자가 쓰고 있고 3층에서 주인 아줌마나 주인 할머니가 사는 그런 집 있잖아요. 요 다가구주택은 B부터 보시는 게 나아요. B. 일반적으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보통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거든요. 그 이제 3층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가 수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층만 따로 팔아버리고 2층만 따로 팔아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다가구주택은 거의 3층을 한 번에 같이 사고 팔거든요. 여러분 왜 빌라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빌라는 일종의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왜 가운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101호, 102호 있고 2층 계단 올라가면 201호, 202호 있는 거 있죠. 이건 일종의 빌라여서 지금 설명하는 다가구주택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그냥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 주인장 사는 이런 집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A점으로 올라가시면 특이한 경우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사고 팔면 이때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동그라미 4번에 공동소유주택은 보시면 소득세법에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3절에 사업소득에서도 설명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반가로 이번에 예외를 과거에 많이 장난쳤었죠. 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소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어도 사유가 인정되므로 1주택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죠. 참 다행이죠. 첫 번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신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9주택을 양도합니다. 이거 뒤에서 그림으로 보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강남 살다가 강남 집을 팔고 종로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앞집을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뒷집을 이사를 하는데요. 물론 같은 날 보통 앞집에 잔금 받자마자 뒷집에 잔금 치르고 그날 이사를 하죠. 이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이사 해보면 뭔 소리인지 알죠? 근데 요새 부동산이 불경기거나 아니면 내가 뭐 투기 목적이라든지 집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군요. 앞집의 안 팔린 상태에서 뒷집을 이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사 간 순간 그 집 신주택도 내 집이고요. 앞집이 안 팔렸으니까 구주택도 내 집이잖아요. 이게 내가 투기 목적으로 2집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일시적으로 앞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 2개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 앞집을 뒷집 산 다음에 3년 이내 파시면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는 겁니다. 3년이면 실은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니까 아무리 이제 앞집이 안 팔렸어도 급매로 내놓거나 좀 싸게 팔면 앞집은 3년 안에 팔리긴 팔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왜 부동산 가면 급매 몇 억 그런 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2주택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양도하시면 이것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보시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라고 해서 이 노처녀 노총각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둘 다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도 빨리 5년 안에 파시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장기 저당 담보 2주택 뭐 내용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2주택도 그냥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특별한 사유로 인한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이거 과거에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집 2개 중에서 지금 배우는 특별한 주택 사유를 먼저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야 돼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의 상속받은 주택, 가로 열고 이 경우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죠. 시간. 나는 옛날부터 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집. 이게 이제 일반주택이에요. 일반주택.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집 하나가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이거 상속주택이죠. 그러면 지금 나 일반주택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우연히 이때부터 1세대 2주택이 되고 있죠. 2주택이라고요. 그럴 때 빨간색을 먼저 팔아야 한다, 노란색을 먼저 팔아야 한다. 노란색.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반주택은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 아버지 사망해서 그 집을 내가 사오려고 사온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상속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 노란 주택을 먼저 팔면 이 상속받은 빨간 주택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사유를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빨간 주택 먼저 파시면 안 되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B, C, D, E 마찬가지로 이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B, C, D, E 모두 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파셔야지 수도권 박주택, 고양주택, 농어촌주택, 지정문화재주택을 먼저 파셔서는 안 됩니다. 자, 양가로 4번에 2년 이상의 보유라는 조건이 있는데 반가로 1번의 원칙을 보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특례 보시면 다음은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 임대주택. 우리나라에서 보통 좀 몇 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지으면 그 중에 몇 채 정도는 영구 임대주택이나 뭐 건설 임대주택으로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4년 반쯤 거기서 이제 월세 내고 살고 있다가 그 집을 내가 사버려요. 바이, 리빙 말고 사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팔면 엄밀히 말하면 나의 그 보유기간은 법적으로 1년 만에 팔았으니까 마치 1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4.5년 동안 내가 거기서 리빙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5.5년 만에 이 집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때도 2년 이상 보유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외 이주나 1년 이상의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때 문제가 없고요. 2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 3번 보시면 학교, 유치원, 초중학교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취약, 근무상의 형편, 가로 열고 이거 사업상 형편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1년 이상만 거주했다는 조건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협의매수 수용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5번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다면 이때도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굳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주 5번은 설명했죠.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구주택 처분 후 신주택을 취득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두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3년 이내만 양도하면 그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 4번 보시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면 거주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 3번에 보시면 혹시나 미성년자의 결혼이나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미성년자도 1세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옆 페이지는 아까 제가 대략 설명해 줬으니까 우리 104페이지의 챕터 9.3의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로 갑니다. 이게 아무리 말문제 위주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이 계산구조는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오면 좀 풀도록 해보세요. 우리 양도가액에서요.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을 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샀는데 이번에 3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소위 2억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타 필요경비도 같이 빼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우리 대신에 신고해달라고 신고서 작성 비용을 내시면 그게 다 기타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에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는 양도 차익까지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이 클까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죠.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거의 과세표준까지만 물어보니까 여기까지는 기본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14글자만 외우면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요. 필요경비를 빼면 차익이 나오고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면 과표가 나오니까 이 14글자는 좀 외웁시다. 우리 이 정도 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에 잘 보면 책하고 달라요. 왜냐면 책은 여기서 여기까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빼는 것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책엔 써 있을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 이 양도소득 금액은 우리 이 계산구조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것만 물어본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1차 통산 보다시피 양도차손을 1차하고 양도차손을 2차까지 하면서 양소금액 1, 양소금액 2가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1차 수업 목적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 웬만한 계산 문제는 요 14글자만 외우시면 되지 요 파란색 그 부분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그럴 확률은 낮으니까 요 14글자는 좀 외워주시죠. 주 1번에 보시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원리인데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서대로 있으면 적용하시고요. 없으면 별수 없이 기준시가로 갑니다. 요새 2000년대 문제는요. 실지 양도가액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하는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거든요. 요새 현실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양도가액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세로에 10년 전에 내가 취득했을 때 당시도 실지 취득,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는데, 자, 파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평행하게 오고 있죠. 양도했을 때, 즉 오늘날 내가 실지 양도를 했으면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으로 합니다. 가 아니라 그 박스 안에 있는 실지 먼저 있으면 실지 하시고요. 없으면 매매사례 하시고, 없으면 감정가액 하시고, 그것도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잡았으면 10년 전 취득가액은 그때는 무조건 기준시가로만 가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고 오른쪽 세로의 기타 필요경비도요. 가운데 세로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에만 무조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이나 기준시가로 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대충 한 3%쯤 빼주는 그런 제도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요새는 그냥 웬만한 계산 문제는 양도가액도 실지 양도로 하시고요.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으로 하고, 필요경비도 기타 실발생 필요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실지 거래가액이 최원칙이고요. 동그라미 2번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양도가액, 즉 오늘날 판 금액이 실사감이면 과거 10년 전에 취득한 금액도 실사감환 중에 무조건 하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10년 전 취득가액도 반드시 기준시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박스의 순서 외워야겠죠. 그래서 앞글자 따시면 제가 실사감기라고 하거든요. 실사감기. 우리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되시면 실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시사 가면 항상 12월 30일 날 가니까 감기가 우리의 주적이죠. 죄송해요 썰렁해서. 그래도 외우셔야 하니까 실사감기. 취득가액은 실사감환기네요. 뭐 환절기 감기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실사감기, 실사감환기 무조건 순서 외우자. 동그라미 3번에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가액이면 그때만 필요경비를 실발생 필요경비, 나머지는 그냥 다 기타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가십니다. 꽃표시 1번에 각 개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 각 개념의 정의를 물어본 기출문제가 있었죠. 양가로 1번 매매 사례가액은 간단하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각 3개월입니다. 총 6개월이겠네요.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경우죠. 내가 이번에 302호 팔았는데 301호가 지난달에 팔린 적이 있어요. 10억에.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은 10억인데 그 전에 내가 바보예요? 내가 우리 302호를 얼마에 팔았는지 모를까 설마? 그것도 오늘인데. 그래서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실지 양도가액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팔았는데 저 오늘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딱 신고하면 안 믿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너 특수관계인한테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매매사의 가액은 그 내가 얼마 팔았는지 모르겠으면 옆집 301호가 한 달 전에 팔린 금액 끌어오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 수업 목적으로 요새 거의 실지양도만 나옵니다. 양가로 이번에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이죠. 이것도 이내에 해당 자산, 주식은 제외예요. 언제나 주식은 감정가액을 쓸 수가 없죠.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리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가로 열고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 이거 감정가액의 평균액, 가로 열고 감정가액이 하나이면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2개 이상 평균 내셔야 하고요. 양가로 3번의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양도 당시의 실사감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보면 분모분의 분자 나오는데요. 양도 당시의 실사감, 셋 중에 하나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도 이거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이렇게 곱해서 환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의 경우는 환산 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4번의 기준시가죠. 요새 갈수록 기준시가의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이걸 과거에 물어봤었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주택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양가로 반가로 6번 상장주식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 1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이거 1개월입니다. 1개월. 전후 2개월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은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인데 가로 열고 단 순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순자산가액을 사용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상증법에서는요. 우리 순손익은 3년 거 평균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다시피 순손익은 작년 거, 그 다음에 순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말 걸로 순자산가액을 사용한다는 게 일반 상증법 평가와 약간 다른 점이고 꽃표시 2번 요새는 계산공제로는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대충 빼주는 걸 계산공제라고 하죠. 토지 건물은 3%, 부동산은 7%, 주식 등은 1%입니다. 우리 왜 대충이란 말을 우리 대개라고 하잖아요. 대개. 영덕 대개 말고 요 대개. 그래서 이걸 계산공제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죠. 3%, 7%, 1%는 기억은 해주셔야겠네요. 그래도요. 꽃표시 3번은 환산취득가액을 쓸 때도 있는데 환산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즉 뭐 3%, 7%, 1% 곱한 거랑 혹시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용을 알고 있다면 둘 중에 큰 것으로 우리 환산가액 적용 특례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1차 토픽으로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꽃표시 4번에 실지취득가액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을 일괄해서 양도하면 당연히 부가세법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죠. 부가세법은 감정평가액이 가장 빠른 거 우리 옛날에 다 배운 거 기억나요? 동그라미 2번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죠.
내가 사올 사람인 거야. 매수자, 양수자인데 저게 A가 나한테 팔아야 하는데 난 정말 A 건물 사고 싶은데 A가 나한테 안 판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높게 쳐준다고 또 안 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 땅을 안 팔라고 하냐 하니까 이게 자기가 예전에 헐값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나한테 팔면 양소세가 무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말하지. 내가 양소세까지 내줄게라고 해서 원래 양소세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매수자인 내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거죠. 화살표 보시면 양소세를 포함한 가액을 각각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자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죠. 그러니까 100억의 토지 건물을 사고 팔기로 하고 한 30억까지 내가 양소세를 부담해 주기로 했으면 결국은 이 토지 건물의 대가는 130억이 되는 거란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라고 있습니다. 요새 핫 이슈죠. 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률, 즉 얼마나 공제됐는지 그 공제된 적용률을 빼버리고요.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곱하기 1 빼기 가업상속 공제 적용률을 적용받고 나머지 과세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B를 구한다는 게 1 빼기 공식의 취지인데요. 아직까지 출제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편이고요. 주 2번에 취득가액은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세무상 취득가액은 결산산 취득가액에 구분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10억에 한 방에 1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10억에 한 방에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는데 그 10억을 5년 동안 2억씩 나눠서 돈 주고 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10억을 명목가액으로 잡았어요.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오늘 말고 10년 전에 10억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현재 가치는 빵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2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현가평가에서 8억에다가 2억을 잡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10년 후 오늘 그거를 15억에 판다면 A법으로 했든 B법으로 했든 무조건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결국은 10억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의 첫 번째 줄에 결산산 취득가액을 10억으로 하고 현재가치를 0으로 했든 결산산 취득가액을 8억으로 하고 현재가치를 2억으로 했든 결론적으로는 10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박스의 두 번째 줄은 10년 전에 10억에 샀던 건물이 나의 개인적인 건물이 아니라 내 음식점이나 개인 사업자, 즉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이 건물에서 무슨 비용을 인정받았겠어요? 첫 번째, 감가상각했겠죠? 감가상각비 인정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이 건물에서 지난 5년 동안 현재가치의 할인차금으로 계속 이자 비용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만큼 사업소득 계산할 때 이 두 개의 비용만큼 혜택을 본 거예요? 불이익을 얻은 거예요?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그 10억에서 X, 예를 들어서 3억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서 양도차익이나 양소가표는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거죠? 다시. 지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다거나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자신이 사업소득 계산할 때 이미 일정 부분을 필요경비로 혜택을 받으니까 10년 후에 이 토지 건물을 팔 때는 그 X 이미 비용 인정받은 만큼 취득가액을 줄여버려야 한다니까요. 취득가액을 줄여버려야 양도차익도 올라가고 과세표준도 올라가서 두 번 다 혜택을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스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랑 감가상각비는 빼줘서 이렇게 취득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 문제에서는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요. 대비하시고 우리는 말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아셔야겠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 사후적 취득 개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양도 비용 보시면 자산의 양도 직접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 3번 양소세 과표 신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리비용, 4번에 취득 관련 쟁송이 있으면 소송비용인데 우리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서 직접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들어가지 않고요. 취득 등록세는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금액들은 다 영수증이 있어야 입증이 되는데요. 취득하고 등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국가가 나 10년 전에 취득세 등록세 얼마 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수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6번에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인데요.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토지 건물을 살 때 사자마자 그 관할 구청 같은 데 가서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등기를 하면 뭐 7년짜리, 10년짜리 만기 국공채를 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활 상식이죠. 우리 등기 같은 거 하면 언제나 국공채를 사게 돼 있는데 그 국공채를 돈도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되팔아버리거든요. 그럼 매각 차손이 발생하는데 그 매각 차손이 바로 여기 필요경비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매각 차손도 가로 내용 보시면 사채업자들한테 엄하게 양도하면 화살표 있는 것처럼 그 날짜에 금융기관한테 팔았을 때 손해나는 것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고, 사채업자 같은 엄한 데에 팔았을 때 나온 손해를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이번에 신설됐는데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라고 해서 우리 부가세 간조공급 같은 데 가보시면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만큼의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사번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양가로 이번에 대상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장기 보유. 그 다음에 토지 건물하고 죄송합니다.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가능하고요. 미등기 자산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1세대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 등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소위 8단구 구단으로 가서 우리 38에 24부터 8 곱하기 10년까지 해서 80%까지 있고요. 오른쪽 서류 가보시면 요거는 소위 3단 구단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는 3단을 적용하는데 보다시피 3, 3은 10, 우리 오늘부터 3, 3은 10, 3, 3은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 곱하기 10년이면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헷갈리던데 이 지금 연은 반올림하는 거예요? 내림하는 거예요? 올림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내림인 거 아시죠? 3년에서 4년까지가 3단 구구단이고요. 4년에서 5년까지가 3단 구구단에 각각 3, 4, 5, 6, 7, 8, 9, 10을 곱해야 하니까 이건 애매하게 걸려 있으면 무조건 내림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5번으로 내려가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는데 첫 번째 미등기 자산을 제외합니다. 자, 저기 위에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 안 되면 제외고요. 토건 그 다음에 토건 조합원 입주권 아니면 제외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도 제외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도 제외인데 지금 보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거니까 3년 여부 따지지 않고요.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도 이런 적용이 가능하고 오직 미등기 자산만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도 비교하시고, 양가로 이번에 공제금액 보면 1그룹 250만원, 2그룹 250만원, 3그룹 이건 아직 이제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고요. 공제 순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보면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거 두 개 팔았어도 같은 그룹에서 먼저 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 동시에 양도하면 납세자 순서가 선택한 순서로 자기 유리하게 공제하는 거고요. 두 개를 같은 날 팔았어도 두 개를 동시에 안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높은 세율에서 공제해야 세부담 부담 최소화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양소세율은 1차 타픽은 아닌 것 같지만 미등기 70%,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 즉 6, 15, 24, 35, 38에 10%를 더해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ቁ페이지 4번 보시면 이게 2014년에 끝날 뻔했는데 2015년까지 여전히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즉 10%를 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옆 페이지에 1년 안에 파시면 50%, 2년 안에 파시면 40%,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 세율,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요것도 우리 왜 특정 주식 A, B 같은 거 있죠. 일반적이면 기본 세율,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 주식 A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기본 세율에 더하기 10% 하고 있는데 얘도 2015년까지는 10%를 더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의 일반 주식, 중소기업 주식은 10%, 비중소기업 주식은 20%. 왜 아까 제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양도하면 그거는 주식에 대해서도 양소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세율은 10%나 2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